네. 태원고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내가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그죠? 모의고사 문제까지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서, 물론 2학년 모의고사나 지금 3학년 현재 모의고사를 낼 가능성이 많아요. 2018년, 19년, 그러니까 18학년도, 19학년도, 그러니까 17년, 18년도 그 뭐 무시무시하던 시험 기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좀 되게 적습니다. 그건 너무 무시무시하거든요. 뭐 평균적으로 왜 제가 그 방특 때 몇 문제 풀어드렸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몇 문제 풀어드렸으니까 알죠. 제가 50분 동안 7문제 해설을 못해요. 그날 6문제인가 했을 거예요. 네.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찌됐건 요즘 모의고사 문제도 또는 요즘 고3 문제도 적어도 30줄 가까이 필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해설이 한 30줄 가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40줄, 50줄 되는 옛날 그때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최악의 문제는 뭘 봤냐면요. EBS 그 해설 있잖아요. 그거로 A4지에 A4지에 두 바닥 세 줄인가 그래요. 두 바닥 세 줄. 아시겠죠? 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 들지는 잘 않아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까지 다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전용으로 바꿨어요. 아시겠죠? 실전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초용을 우리가 방특 때 했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방특 때 기초용을 하고 실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은 방특을 안 들었고 반은 들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첫 번째 단원 1-1은 똑같아요. 지금 방특이 안 했으니까. 1-2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기초 프린트를 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기초 프린트를 풀고 그걸 풀고 기초 프린트를 풀고 숙제를 풀고 기초 프린트를 풀고 숙제를 풀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셨죠? 7주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30문항이나 40문항 이상 안 풀게. 대신 그래서 7주, 뭐 8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되셨나요? 지금 제일 시험이 빠르다고 하는 학교가 7주 나오고요.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아이들이 8주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잘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화학과 우리생활은요. 제가 왜 특강에서 빼놨느냐. 교과서마다 다르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시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하기가 정말 어려운 파트예요. 얘가 1학년 통과처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빼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학교에서 뭐 이상한 거 했다. 그럼 꼭 알려주셔야 된다. 알겠죠? 예상해서 수업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자,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화학과 우리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학이 엄청나다 이거야. 화학은 대단해. 이런 소리거든요. 화학은 대단해. 이런 소리니까 화학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했어. 이런 얘기야. 뭐일 것 같아? 의식, 주와 질병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의식, 주와 질병이에요. 아시겠죠? 네. 머릿속에다 그걸 넣고 이 내용을 보시면 자기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 아실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갑니다. 식량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식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나도 고기 생각을 하죠. 고기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입니다. 식물이. 자, 그러면 수확량이 많이 나와야 되죠.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되죠. 뭐뭐 필요할까요? 첫 번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첫 번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비료예요, 비료. 비료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두 번째, 옆에 이런 거 삐쭉삐쭉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뭘까요? 잡초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제초제나 농약,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농약은 해충으로부터, 제초제는 다른 식물로부터, 그죠? 보호하는 거죠. 그래야 수확량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화학 비료의 개발. 칠레 초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칠레는 대단히 행복했을 거야 옛날에. 말도 안 되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런 천연 비료를 쓰다가 화학 비료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화학 비료는 무엇 때문에 아주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개발되기 시작했냐면 얘 때문입니다.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얻는 방법을 알아내서요. 근데 이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겠죠? 알고 있었는데 얘가 계수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기억나요? 우리 양적 관계할 때 계수 맞춘 거? 이 숫자가 제일 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맞춰요. 됐죠? 2, 3, 6, 3, 2, 6. 됐죠? 제가 그랬죠? 계수 맞출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큰 숫자 찾는 거예요. 제일 큰 숫자 찾으면. 그래서 제일 큰 숫자부터 맞춰 나가면 된다. 다시.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버보시법이라고 합니다. 하버보시법. 자, 하버보시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고온고압에 산화철 촉매를 쓰니까 이게 아주 잘 일어나더라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원래 이게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잘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버보시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연 비료를 쓰다가 질소 공급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영양분을 잘 줄 수 있어서 농작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셨나요?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갔죠? 근데 왜일까요? Why? Why 질소? 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왜 질소일까요? 단백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생명체 내에서 뭐로 쓰이죠? 물질 대사, 생리작용, 면역, 운반작용. 단백질, 식물도 단백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질 대사 안 할 거고요. 생리작용 안 할 거고요. 그죠? 운반작용 안 할 거고요. 면역작용 안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키워?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그래요.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질소라는 원소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단백질은 뭐로 돼 있어요? CHON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N이 문제였던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주는데 화학 비료를 줄 때 어떤 형태로 주느냐? 뿌리에서 흡수 가능한 형태로 줍니다. 아시겠죠? 자, N2나 NH3는 흡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질소 화합물이에요. 아시겠죠? N2는 사용을 못해요. 왜? N3중결합 N이니까 워낙에 뭐해서? 워낙에 안정된 화합물이라 얘를 뜯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두 번째,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되셨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씨앗들 심어놨을 때 거기다가 소변 많이 주잖아요. 비료, 천연 비료, 소변 많이 주거나 대변 많이 줘버리면 다 썩어요. 다 썩는다는 게 무슨 말이면 다 이 암모니아 때문에 죽어요. 알겠죠? 독성이 있어요. 식물한테 암모니아가.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은 간에서 암모니아를 뭐로? 요소로 바꿔서 배출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몸속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됐죠? 그래서 제일 못 써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많이 쓰느냐? 이 형태로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흡수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흡수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비료의 주성분이 가장 많이 쓰는 비료가 이놈이에요. 뭐라고 읽어요? 질산 암모늄. 네, 질산 암모늄이 비료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살충제, 제초제의 사용. 잡초나 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줄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알게 됩니다. 인간이. 뭐요? 뭘까요? 비닐하우스. 비닐을 만든 것도 화학입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다 화학이었대. 아시겠죠? 좀 심했어. 근데 사실 그렇긴 해요. 사실이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그죠? 화학을 자랑만 했다 이거지. 앞단원에서. 뭘 자랑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천연 소재로 만든 그물과 작사를 쓰다가 지금은 뭐야? 화학 소재로 만든 가두리 양식 같은 걸 할 때 사용하는 그물이라든가 이런 합성 섬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래 식량 문제의 해결. 미래 식량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건 화학이라기보단 뭐야? 생명과학이죠. 곤충이라든가 뭐 이런 벌레라든가 같은 말이잖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생물이라든가 아시겠죠? 그런 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식량이 아니라 의류 문제입니다. 의류 문제. 자, 천연섬유. 천연섬유는 너무 좋죠. 요즘에는 다시 그죠? 돈 많으신 분들 위주로 천연섬유를 입으려고 하고 천연섬유로 된 소재를 비싸도 사서 쓰려고 하고 막 이러죠. 이게 장점이 뭐냐? 왜 그 사람들이 쓰려고 하느냐? 이게 뭐가 없어요? 트러블이 없어요. 즉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부작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환경도 생각하면 환경을 생각했을 때 환경 친화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합성섬유는 전부 다 화석연료부터 얻거든요. 그럼 자꾸 화석연료를 캐내야 돼요. 우리가 옷을 싸게 만들려면 화석연료를 자꾸 캐야 돼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멀쩡한 면을 멀쩡한 뉘의 고치를 막 파괴하는데 그게 환경 친화적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합성섬유하고 비교해서 그런 얘기예요. 합성섬유는 워낙에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흡습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부작용을 안 일으키려면 이런 게 되게 좋고요. 촉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면으로 된 것만 입거든요. 출근할 때 아니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으로 돼 있는 건 내가 안 입는구나. 입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치? 스타킹 신는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 전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집에 있을 땐 다 면으로 된 것만 입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촉감이나 뭐 흡습성이나 이런 게 너무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복 입잖아요. 그죠? 이게 폴리에스터란 말이야. 그제? 그 다음에 가끔 아크릴도 있고 좀 어렵지. 자, 근데 이걸 왜 안 쓰기 시작했을까요? 단점. 가장 중요한 단점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면은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면은. 그 외의 천연 소재들은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면티는 1년은 못 입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해져요. 네, 질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없어요. 내구성이 없다 이거지. 내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쓰게 됐겠죠. 그죠? 되셨나요? 세 번째, 이게 염색을 하기 어려워요. 네, 색이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자기 PR 시대에 패션도 하나의 자기신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진짜 다 똑같이 흰색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합성섬유는 이게 딱 반대인 거죠. 이게 딱 반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연섬유를 공부하시고 합성섬유를 안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죠. 왜? 합성섬유는 일단 부작용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난방을 자주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가려운 게 생기거든요. 네, 자꾸 이렇게 면티 없이 입으면 막 어디가 가려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꾸 합성섬유 쓰면 계속해서 탄화수소를 어떻게? 화석연료를 뽑아놔야 되니까 그런 딱 거꾸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딱 반대로 생각. 자, 합성섬유의 장점 뭐야? 대량 생산이 되고요. 질기고 단단하고요. 오래가죠. 그리고요. 염색하기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주 예쁜 색깔이 나오죠. 오케이. 되셨나요? 자, 갑니다. 합성섬유. 합성섬유에서는 외우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고요. 나일론은 지금도 많이 쓰고 꽤 오래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이게 인장력이라고 하거든요. 당겼을 때 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로 쓰냐면 스타킹이라든가 요즘 많이 쓰는 건 밧줄, 그물, 낚시 줄 있죠? 피아노 줄 뭐 이런 거로 많이 쓰여요. 얘가.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칫솔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여요. 아시겠죠? 나일론. 그 다음에 테릴렌. 이 테릴렌이라는 애는 이게 폴리에스터예요. 폴리에스테르라고 하죠. 옛날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화학에서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 옛날에 어떻게 읽었게요? 에스테르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 화학에서는 에스터 이렇게 읽어요. 에스터. 그래서 폴리에스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폴리에스터. 그게 에스테르예요.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 그죠?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난방, 모든 정장, 모든 넥타이 이런 건 전부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터도 그리고 요즘엔 혼방을 많이 쓰죠. 이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장점만을 이렇게 섞을 수 있도록 혼방이라는 걸 많이 쓰죠. 같이 쓰는 거. 되셨나요? 오케이. 자, 얘가 뭐가 좋으냐? 강하고 탄성이 좋고 신축성이 좋고 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잘 구겨지지 않는다. 옛날에 모시삼배는 엄청나죠. 걔네들은 정말 잘 구겨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되게 빨리 말라요. 여름에 왜 교복 빨리 마르죠? 여름에 물 흘렸어요. 그러면 1시간만 지나면 뭐예요? 다 말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폴리아크릴로니틸린. 자, 이 아크릴섬유인데요. 아크릴섬유는 좀 특수한 경우에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냐? 번쩍번쩍 질기고 이런 거. 왜 안전복 있죠? 안전복.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찰분들 입는 야광 안전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거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어텍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 등산복
이런 소재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케블라 섬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어찌됐건 거기까지. 그 중에서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렇게 세 가지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최초의 합성 섬유, 두 번째 최다 사용 합성 섬유. 아시겠죠? 네, 합성 염료, 천연 염료는 구하기도 어렵고 되게 힘들어요. 이 중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게 청포, 그죠? 뭐 이런 것들밖에 없고요. 자, 합성 염료는 이런 거, 얘네들 세계 단조로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합성 염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희한한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뭐 얘는 합성 염료인데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다가 염료가 만들어졌어요. 아시겠죠? 다시 모브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별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미래 의료 문제의 해결. 자꾸 기능성 의복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스마트 의류라고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이런 거를 자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섬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탄소 섬유로 만든 자동차. 엄청나게 가볍고요. 엄청나게 튼튼한데 엄청나게 비싸죠. 아직은. 네. 자, 5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먹는 거하고 입는 거 했어요. 그럼 뭐야? 주거 문제죠. 주거 문제. 주거 문제의 해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 환경이나 뭐 주거 공간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죠? 그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건축 자재의 변화, 나무, 흙, 돌 등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초가집. 그죠? 그죠? 한옥. 그죠? 그다음에 성곽 뭐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그랬는데 대규모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현재는 대규모 건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이사를 가서 송도에 사는데 주변에 전부 아파트거든요. 네. 그렇다 이거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였냐? 철이었다 이거지. 철의 재련. 그죠? 철의 재련은 누가 있다? 화학이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갑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련이 어려워서 못 사용했었어요. 그걸 누가 해결했다고요? 화학이 해결했다. 이런 소리예요. 즉,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재련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제철소 뭐 이런 것들을 딱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요즘엔 어떻게? 기계, 운송수단, 건축물 여러 가지 분야의 기초재료로 사용되고요. 특히 합금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 그죠? 요즘 합금을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의 반대쪽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금속이 아니라 이제 비금속이죠. 시멘트. 석회라는 성분. 그러니까 이거죠. CaCO3. 전 세계에서 동일 면적당 제일 많은 양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시겠죠? 우린 거의 석회암지대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회암 동굴도 우리나라에 있고요. 뭐 어마어마하죠. 이 시멘트. 자, 시멘트는 실리카나 알루미늄, 산화철 등을 어떻게? 점토와 섞어서 쓰는 건축재래요. 쉽게 하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는 뭘까요? 콘크리트. 이게 시멘트에다가 자, 이제 시멘트를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멘트에다가 모래, 자갈을 얹었어. 아시겠죠? 모래, 자갈을 얹었어. 그러면 콘크리트야. 됐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철골 구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콘크리트를 부으면 철근 콘크리트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얘가 나와요. 알루미늄이라는 놈. 이게 20세기 초반에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21세기 살잖아요. 그죠? 20세기 초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100년도 안 됐어요. 알루미늄 쓰기 시작한 지. 근데 알루미늄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죠. 그죠? 되게 웃기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집을 지어 놓으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아시겠죠? 네,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자, 알루미늄 광석을 재련하여 씁니다. 이게 100년 전에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전기분해의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보크사이트를 전기분해해서 알루미늄을 얻습니다. 자, 단열재, 이게 폴리스트라이폼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타이로폼, 이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부르죠? 스티로폼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그거. 그게 합성섬, 이게 어떻게, 합성섬이에요. 합성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합성수지. 미안. 합성수지. 수지가 무슨 뜻이게? 합성수지 영어로 하면 딱 아는데. 플라스틱. 아시겠죠? 합성수지. 플라스틱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 SiO2로부터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도료. 이게 이제 아까 염료하고 비슷해요. 착색제, 결합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되셨나요? 자, 이제 난방. 이제 집을 졌으니 거기서 따뜻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난방이 중요하세요. 난방. 그죠? 난방. 그래서 화석연료. 요즘엔 뭐 많이 쓰죠? 천연가스 많이 쓰죠. 천연가스를 많이 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도시가스라고 그래요. 그죠? 네. 자, 이제 의식주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의식주 다음에 질병. 다음 페이지. 건강 문제 해결. 여기 또 외울 게 산적합니다. 합성의약품. 최초의 합성의약품을 뭐라고 하냐? 합성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천연의약품하고 합성의약품은 뭐가 차이 나는 거냐? 천연의약품은 우리가 예를 들어 씻거나 뭐 아니면 농축하거나 뭐 이러면 천연의약품이에요. 아시겠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거나 뭐 농축을 하거나 또는 씻거나 뭐 이런 것만 하면, 근데 화학 반응을 시키면 합성의약품이에요. 쉬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 칡즙을 만들었지? 합성이야? 아니면 천연이야? 갈아서 짰잖아? 화학 반응 안 시켰지? 천연이야. 무슨 얘기 알겠지? 화학 반응을 시켜야 합성의약품이야. 그러니까 최초로 합성의약품을 만든 건 어떤 거냐? 아스피린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살리실산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버드나무 추출액이에요. 버드나무에서 추출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얘가 뭐에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진통 효과에 좋고, 해열 효과에 좋고 그래요. 진통 해열. 그런데 잘 안 썼어요. 특히 어떤 사람은 못 쓰냐면 위궤양을 갖고 있거나 뭐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이걸 전혀 쓰지 못하는 약품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살리실산이잖아. 산성이라서 속이 쓰리고 막 그러니까 위가 아프고 그래서 못 썼어요. 그런데 이걸 아세트산하고 반응을 시켜서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 가장 심각하게 우리 몸에 피해를 주던 그 작용기를 아세틸기로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어. 속이 쓰리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됐다. 이걸 뭐라 그러냐?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이라고 한다. 똑같은 아씨야. 나는 아저씨인가? 야. 그지? 됐어요? 아씨야. 똑같은.
됐어요? 오케이.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입니다. 지금은 해열 진통 효과 말고도 이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러니까 심장병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럼 천연의약품 중에 또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페니실린이라는 천연의약품. 이 페니실린이라는 애는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이에요. 푸른 곰팡이의 추출물. 되셨나요? 네. 이게 최초의 항생제죠. 얘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지금은 저기 한데 얘가 그렇게 왜 유명하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죽은 사람의 숫자, 부상을 입고 막 항생제가 없으니까 페니실린을 사용하게 된 2차 세계대전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동안 페니실린을 써서 사용해서 어떻게 살려낸 사람의 숫자가 1차 세계대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숫자와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렸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주로 이제 천연식품 요즘에 많이 쓰죠? 의약품과의 차이. 이거는 보조식품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되셨나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글루코사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허리가 좀 안 좋고 연골이 안 좋아서 이 보조식품으로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지 약품이 아닙니다. 약품이려면 약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건강보조식품은 어떻게? 보조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다. 이렇게 명백하게 뭐만 구분될 수 있으면 돼요. 그 내용만 구분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탄수화물부터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유용성. 탄소화물이란 탄소가 들어있는 모든 물질이 탄소화물이에요. 그죠? 탄소가 들어있는 모든 물질. 그러니까 탄소로만 이루어진 거 말고는 탄소가 들어있는 모든 물질이 탄소화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탄화수소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게 증류탑이라는 거예요. 증류탑이라는 게 있고 그 증류탑에서 탄화수소를 분리하거든요. 화석 연료를 이제 원유죠, 원유를 가져다가 뭐를 하면 증류탑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탄소 숫자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끓는 점 차이 그랬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순서로 나오겠죠? 끓는 점이 낮은 순서로 나오겠죠? 이게 탄소수가 작은 순서예요. 탄소수가 작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석유가스는 탄소수가 하나에서 4개짜리까지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에서 4개짜리. 그래서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 사이에서 석유가스들이 쭉 나옵니다. 얘가 LPG, LNG예요. 자, LNG는 액화 천연가스. 알겠죠? 그 다음에 LPG는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는 CH4 주성분이고요. 메테인이 주성분이고, 그 다음에 석유가스는 C3H8과 C4H10이 주성분이에요. 얘 이름이 프로페인이고요. 얘 이름이 뷰테인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끓는 점 차이로 쭉 나올 수 있어요. 자, 탄수화물이 다양한 까다. 우리 통과에서 많이 배웠죠? 뭐 때문이라고요? 탄소가 최외결전자 4개예요. 결합 4개까지 가능해요. 이런 얘기예요. 결합 4개까지. 최대 결합수를 가져요. 그 다음에 탄소끼리 골격을 만들 수 있어요.
탄소끼리 골격을 만들 때 어떤 방식이 있어요? 사슬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고리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사슬 모양은 일반적 사슬 모양과 그다음에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슬은 크게 사슬과 가지 달린 사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패곡선이 되지 않으면 다 사슬이에요. 아시겠죠? 패곡선이 되면 고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죠? 되셨나요? 걔네들이 아니면 전부 다 그렇게 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탄화수소. 이거 차이는 알죠? 이거는 여담 비슷한 건데 탄소화물이라 함은 C에다가 뭐 H, O, N, S, 뭐 P 뭐 쭉 이거 탄소화물이라고 해요. 탄수화물은 뭐예요? 탄수화물? 탄소가 수화된 물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C6, H12, O6이에요. 탄수화물. 알겠죠? 탄수화물.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건 탄화수소. 탄화수소. CXHY. 뜻이 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뜻이 뭘까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아시겠죠? 좀 이따가 탄화수소의 유도체를 배울 건데 탄화수소의 유도체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탄화수소면 뭐라고요? 이건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 밑에 그림 보시면 메테인, 아까 뭐예요? LNG 주성분, 천연가스 주성분. 두 번째, 에테인은 양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인데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뷰테인은 LPG의 주성분. 잠깐만. 탄소수 하나짜리는 어떻게 해요? 탄소수 하나짜리는 끓는 점이 굉장히 낮죠. 마이너스 162도씨 이렇게. 됐죠? 탄소 3개짜리, 4개짜리는 보세요. 마이너스 42도, 마이너스 0.5도 이렇게 되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까 그거에 비하면 160도가 높잖아요. 그죠? 뷰테인 같은 경우엔 메테인보다 160도가 높아요. 끓는 점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표. 탄소가 많을수록, 탄화수소의 특징, 탄소가 많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습니다. 별표. 다시 탄화수소의 특징, 탄소수가 많아지면 분자 간 인력이 증가해서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나중에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제 풀 때 분자 간 인력이라고 써 있는 곳에다가 끓는 점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무방해요. 제가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물리에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뭐라 그랬죠? 무게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쉽게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분자 간 인력이라는 단어를 끓는 점으로 바꿔서 다시 문장을 읽으시면 이해가 확실히 가요. 알겠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요. 탄화수소의 공통점. 탄화수소의 공통점은 뭐냐? CXHY를 O2하고 반응시키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CO2와 H2O가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지금 바로 갈게요. 자, 갑니다. 개수 맞추면 CX개 XCO2 HY개 2분의 YH2O 되셨나요? 그래서 BO2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B가 어떻게 하냐? X 플러스 4분의 Y.
자,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기억하세요. 모든 탄화수소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똑같은 연소 반응을 합니다. 다만 뭐가 다른 거죠? 몇 개가 나오느냐만 달라요. 아시겠죠? 따라서 탄화수소는 연소 반응의 생성물을 통해서 그 탄화수소를 구별할 수 없어요. 다시 연소 생성물로 뭐를 구별할 수 없다고요? 탄화수소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탄화수소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험이긴 한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응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탄화수소가 연소 생성물을 열심히 확인을 하면 아무 짓도 안 하고도 그 탄화수소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다른 짓거리를 해야 돼요. 다른 짓을. 뭘 해야 돼요? 이 계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계수를 맞춰야만 알 수 있어요. 계수를 맞추기 전에는 그 탄화수소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네. 계수를 맞추기 전에는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메테인. 자,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고 온실기체 중에 하나예요. 온실기체 중에 하나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왜 물에 녹지 않느냐? 무극성 물질이에요. 자, 다시 메테인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CH4. 뭐 이상하게 그렸는데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구조라고요? 정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구조이고요. 완전 대칭이에요. 완전 대칭. 완전 대칭이라서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근데 물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에 녹지 않는다.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연소 반응식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CH4니까요. 여기다 플러스. 어떻게? 여기에 H, X 대신에 1, Y 대신에 4니까 어떻게? EO2. 재밌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1, Y 대신에 4를 넣으니까 EH2 이렇게 나와요. 재밌죠? 됐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재밌죠? 나 혼자 재밌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배우는 애들은 탄화수소의 유도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탄화수소의 유도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탄화수소의 유도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요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 H 대신에 다른 작용기가 들어가요. 요 H 대신에 다른 작용기, 예를 들어 OH가 들어가거나 COOH가 들어가거나 CHO가 들어가거나 CO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용기가 바뀌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작용기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OH는 하이드록시기. 자, COH. 야, 모르면 안 되지, 이거. 통과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카복실기. 자, CHO는 모르는 게 당연한데요. 네, 포르밀기라고 하고요. CO는 케톤기라고 합니다. 카르보닐기라고 하기도 하고 케톤기라고 하기도 해요. 밑에 건 흰색으로 쓸걸. 별로 안 중요한데. 미안합니다. 요거 두 개는 흰색으로 쓰세요. 자, 하이드록시기.
하이드록식이 가진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카복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카복실산이라고 합니다. 유기산, 우리나라 말로 유기산. 알겠죠? 유기산. 포름일기,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케톤기를 가지면 우리가 케톤이라고 합니다. 뭐야? 별로 안 어렵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저 애들 중에서 첫 번째 뭘 배울 거냐? 알코올부터 갑니다. 알코올. 이런 거예요. CH3에 뭐 붙은 거라 그랬죠? OH. 이렇게 붙은 거예요. 되셨나요? CH3에 OH 이렇게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거죠. 됐죠? 그러면 이걸 분자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CH3OH라는 분자식을 가져요. 됐죠? 얘를 메탄올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아시겠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알코올이지만 먹으면 죽어요. 우리 먹어도 되는 알코올은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먹어도 되는 알코올은 이렇게, 자, 요걸 에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에테인. 이렇게 에테인, 다시 이걸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에테인의 한 작용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OH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C2개, H 5개에 OH가 붙었어요. C2H5OH 이렇게 써요. 이거 뭐예요? 에탄올입니다. 아, 이거 먹으면 죽지는 않아요. 아니, 많이 먹으면 죽어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옛날에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막 대학교 신입생도 죽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거 사발식이라고 하죠. 사발식 같은 거 안 하는데 옛날엔 사발식 하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술이에요. 네. 얘 먹으면 이상해지긴 하죠. 사람이. 그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자, 갑니다. 알코올.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물질. 특유의 냄새가 나고 가연성 물질. 그래서 이거 어디에 쓰기도 하냐면 바이오 디젤 뭐 이런 데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료로 쓰이기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특히 저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램프에 쓰죠. 알코올 램프 이런 데 씁니다. 메탄올은 알코올 램프에 쓰는 알코올이라서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완전 연소 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소 들어있으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수소 들어있으면 무조건 물 나와요. 오케이.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메탄올의 사용법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알코올 램프. 그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이게 에탄올은 우리가 유기물을 발효시켜서 얻어요. 우리나라 이거 막 발효시켜서 얻는 굉장히 유명한 술들 많아요. 그죠? 막걸리라든가. 예, 프랑스에서는 뭐 포도주 뭐 이렇게. 그죠? 예, 발효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에 또는 술의 원료예요. 화학약품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손소독제. 네. 그러니까 에탄올하고 글리세롤 합성 물질이에요. 우리가 쓰는 소독제가. 거기다 뭐 피부 보호제나 착신제, 착향제 뭐 이런 거 조금 넣어가지고 나오는 게 다 손소독제.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손소독제 만들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네. 됐어요? 오케이. 카복실산.
카복실산 중에 제일 유명한 산은 폼산하고 누구냐면 폼산하고 아세트산이에요. 자, 이 위에 거는 폼산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HCOOH 이렇게 쓰고요. 밑에 거는 아세트산이에요. CH3COOH 이렇게. 굉장히 잘 아는 거 있죠? 그죠? 뭐야? 아세트산. 이게 뭔데요? 네, 식초예요. 식초의 주성분. 근데 식초의 주성분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 빼고 주성분. 왜냐면 식초에서 제일 많은 건 물이거든요. 예, 물 빼고 주성분. 술의 주성분이 알코올. 이게 이상한 말이야. 왜냐면 이런 거예요. 도수가 50도가 넘지 않잖아. 그러면 그지? 우리 퍼센트 농도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겨울방학 때. 아니 50%가 넘어야 주성분이. 물이 70% 들어있는데, 그죠? 주성분이 물이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 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폼산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카복실산이고요. 이게 개미나 벌레들의 독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개미산이라고 불러요. 개미산.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대학원 시험에 포메기시드가 뭐예요? 그랬대. 대학원 시험을 하는데. 포메기시드가 뭐예요?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아니 개미산 말이야. 더 생각이 안 나더래. 개미산이라는 말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나중에 대학원 그 면접 시험 끝나고 나와가지고 너무 그래서 찾아봤대. 그랬더니 이게 폼산이더래. 내가 그랬죠. 내가 유기화학을 별로 공부는 안 했지만 그 정도는 안다 그랬거든. 대학원 시험에서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면접에서. 왜냐면 이 뒤를 물어보려고 한 거야. 얘가 이제 유기합성이나 그런 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거 자체를 대답을 못 한 거지. 내가 되게 한참 놀렸어요. 한 1년 가까이. 폼산도 모르는 대학원생? 뭐 이러면서 지나가면, 선배가 지나가면, 폼산도 모르는 대학원생이다. 이러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요. 자,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나중에 되게 많이 알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 문제를 고르고 싶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대학 가면 많이 들을 내용이야. 그지?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죠? 이 구석탱이 어디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이게 대학 가서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자기가 처음 보는 물질이야.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대학원 다닐 때 되게 짓궂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으로 갑니다. 아세트산은 우리가 보통 빙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빙초산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녹는 점이 17도씨예요. 그러면 요즘도 17도씨 잘 안 넘죠. 그러니까 요즘도 실험실에 가면 이거 다 얼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험실에 가면 다 얼어 있어서 실내로 가져다가 뭐 22도, 23도 이렇게 온풍기 틀어놓고 한참 있어야 녹아요. 예.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합니다. 자, 식초의 주성분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뭐 음료라든가 뭐 식품 장기 보관용 재료. 초절임이라고 그러죠. 초절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초절임을 쓰고 우리나라 사람은 뭘 써요? 우리는 간장조림을 쓰죠. 걔네들은 초절임을 많이 쓰고요. 그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일식자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는 포르밀기라는 걸 갖고 있는 물질인데요. 어떤 거냐? HCO 여기까지 똑같죠, 조교하고?
폼산 보세요. 여기 똑같죠? 여기 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작용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 작용기를 포르밀기라고 그래요. 얘가 폼알데하이드고요.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이 폼알데하이드는 어디 쓰느냐? 쓰느냐? 이게 세집 증후군 물질이에요. 얘가. 폼알데하이드가 세집 증후군 물질. 그 다음에 이걸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이거 수용액을 포르말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거든요. 지금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는 거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아요. 이런 거 보통 용매로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포르말린이라고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시체 보존할 때, 그럴 때, 그다음에 그래서 표본병이라고 알죠? 우리 왜 개구리 해부해가지고 표본병에 넣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생물실에 가면 그거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건축자재를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새 집에 가면 그 벽지나 뭐 이렇게 내장재나 이런 거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많이 나와요. 포말데하이드가. 그래서 새집 증후군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 이게 특징적인 것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그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케톤. 똑같이 생겼는데 잘 봐요.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위에 거고. 그런데 여기 다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다 탄소이네. 그러니까 요 탄소가 한쪽만이라도 수소면 포말데하이드, 알데하이드거든요. 한쪽만이라도 수소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 다 탄소면 케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여학생들은 모를 수 없는 물질이야. 이게 아세톤입니다. 화장 지우는 물질. 이해하셨나요? 화장 지우는 물질.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매이고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기름 성분도 녹이고 그러니까 수용성 성분도 녹이니까 우리가 화장을 지우거나 뭐 리무버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무버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에요. 이해하셨죠? 되셨나요? 그래서 물과 유기용 거기 세 번째 나오면 물과 유기용매 모두 잘 녹이므로 페인트를 지운다든가 뭐 네일 아트를 한 거를 지운다든가 뭐 매니큐어를 지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용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화학과 우리 생활이에요.